민주당의 해리스 월즈팀이 7대 경합지들을 돌면서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유세전을 펼치며 열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벤스 팀은 맞불 비난전을 펴면서 새로운 대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백관행 레이스에서 민주당 해리스 월즈 팀과 공화당 트럼프 벤스 팀이 서로 다른 선거전을 펴고 있어 누가 기선을 잡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팀 월즈 정 부통령 후보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7대 경합지들을 돌면서 즐거운 선거전을 내세우고 10,000명 이상 군중을 끌어들이는 초대형 유세전을 펴고 있습니다. And with your help, we will win in November. We will win. Or that field out in Wisconsin, or right here to what I have been told is the largest rally of the campaign. 경합지 중에 큰 표밭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유세에는 15,000명이나 몰려 조지아 애틀란타의 10,000명 기록을 깼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즐거움을 주는 선거전이라는 캐치프레이스를 건 모습을 보였고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유권자들의 열정을 끌어모아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이른바 블루월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입성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제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애틀랜타에서 합동 유세를 벌인 후에는 현재 각계 전투로 상대방에 대한 맞불 비난전을 펴고 있습니다. He's a very liberal man, and he's a shocking pick. What was this weapon that you carried into war, given that you abandoned your unit right before they went to Iraq? Do not pretend to be.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너무 진보적인 러닝메이트를 선택했다며 최악의 선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24년간 방위군으로 복무한 팀 월즈 후보가 이라크 파병 직전 부대를 떠났다며 전투 회피 의혹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팀 월즈 후보는 나는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사격해온 역할을 자랑스러워하며 벤스 후보의 비난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미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다룬 팀 월즈 주지사가 수일간 도시를 불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월즈 주지사에 대처해 찬스를 보낸 오디오 녹음이 공개돼 비난전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선거 참모들 간 전략에서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으며 벤스 부통령의 비난전은 곧바로 반박당에 역풍을 초래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벤스 팀이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야 해리스 월즈 돌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고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평균의 수도 8월 7일 현재 47.6% 대 47.1%, 0.5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른바 블루월 가운데 초대형 유세를 벌인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차이로 역전시켜 놓고 있으며 위스콘신도 0.5포인트 차이 남아 앞서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는 1.8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5년에 부통령이 되려는 민주당의 팀 월즈 후보와 공화당의 제디 벤스 후보는 같은 흑수저 출신이면서도 현재 재산은 천지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즈 후보는 주식은 물론 자택도 없이 근로소득이 전 재산인 반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실리콘밸리 투자자 출신인 벤스 후보는 수십 곳의 투자로 최대 $10,0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부통령 후보들로 낙점받아 맞대결에 들어간 민주당의 팀 월즈 후보와 공화당의 제디 벤스 후보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정에서 태어난 흑수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현재 재산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964년생으로 60세인 팀 월즈 후보는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나 처음엔 한국전 참전용사이자 교사였던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대학 대신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면서 17세에 육군 방위군에 입대해 비전투병과 소령으로 24년간 복무했습니다.
미군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GI 빌로 대학을 다닌 후에 교사가 돼서 같은 교사인 현재의 부인 그린 월즈 여사를 만났습니다. 공화당의 제이디 벤스 후보는 1984년생으로 일주일 전 40세가 돼 맞상대와는 20살의 나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스 후보도 오하이오 시골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흑수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고 미 해병대에서 사병으로 입대해 4년간 비전투병과인 정훈병으로 복무하면서 6개월간 이라크에 파병되기도 했다가 상병으로 전역했습니다. 두 부통령 후보들은 그 후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월즈 후보는 대학 졸업 후 미네소타로 이주하면서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고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돼 6선에 성공한 후 미네소타 주지사에 올라 재선 주지사로 일해왔습니다. 벤스 후보는 역시 GI 빌 덕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한 후에 예일대 로스쿨에 가면서 인도계 변호사 출신인 현재의 부인 우샤를 만났고 나중에는 실리콘밸리로 가서 벤처 투자자로 성공했고 오하이오로 돌아와서는 연방 상원의원에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공직 진출 과정에서 월즈 후보와 벤스 후보는 재산 모으기에서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즈 후보는 주지사 공간에 들어가면서 있던 집도 처분해 현재 자택이 없으며 개인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자신의 주지사 연봉 11만 5,500달러와 교사 부인 연봉을 합해 16만 6천 달러가 유일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스 후보는 스타트업 회사들 여러 곳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150가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최소 430만 달러, 최대 1,080만 달러를 가진 백만장자, 천만장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부는 지난해 북버지니아에서 160만 달러짜리 자택을 구입했으며 워싱턴 DC에 있는 타운하우스는 렌트를 주어 1년에 적을 때에는 15,000달러, 많을 때는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벤스 후보는 초선 상원의원 연봉 17만 4천 달러를 비롯해 근로소득으로도 23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자서전 힐벨리 엘레지는 초반 인세가 12만 1,000달러였으나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크게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며 넷플릭스가 영화로 만들면서 판권료도 받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팀 월즈 후보는 중서부의 친서민, 친노동 후보라는 이미지로 부각시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위스콘신부터 수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제이디 벤스 후보는 당초 40세의 젊은 후보이자 흑수저에서 예일법대 출신 변호사이자 벤처 투자자, 연방 상원의원으로 성공해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표본으로 내세우며 친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의 등장으로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 팀 월즈 후보는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첫 데뷔를 하고 5일 동안 7대 경합지들을 모두 도는 90일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팀 월즈 주지사가 친서민, 친노동으로 중산층을 위한 투사라고 강조했고 월즈 후보는 트럼프 벤스 팀의 첫날부터 공세를 취해 공격수 역할로 나섰습니다. 한명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라는 격변이 벌어진 지 불과 2주 만에 완성된 카말라 해리스 팀 월즈 팀이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갖고 백악관 수성을 위한 90일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움집한 실내 행사장에 함께 등장한 해리스 월즈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는 앞으로 90일간 유권자들에게 열정과 활력, 영감을 불어넣어 괴상한 트럼프 벤스 팀을 꺾고 백악관에 입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20년 이상 교사와 국가방위군을 지냈고 연방 하원의원 12년을 거쳐 재선 주지사로 일해와 누구보다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중산층을 위해 투쟁해온 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day that I announced my candidacy, I set out to find a partner who can help build this brighter future. A leader who will help unite our nation and move us forward. A fighter for the middle class. 러닝메이트 제1을 수락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해리스 후보를 도와 트럼프 벤스 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첫 데뷔 연설부터 트럼프 벤스 팀에 강력한 펀치를 날린 것으로 상대를 물어뜯으며 공격하는 어택덕 역할에 앞장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Donald Trump sees the world a little differently than us. First of all, he doesn't know the first thing about service. He doesn't have time for it because he's too busy serving himself. 월즈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후보는 우리와는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다며 그는 무엇보다 봉사를 모르고 있다며 본인에게 봉사하는 데 바빠 국가와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은 모른다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월즈 후보는 또 트럼프 시절에 폭력 범죄가 늘어났다면서 심지어 그가 저지른 범죄는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비꼬았습니다. 러닝메이트로는 최종 낙점받지 못했어도 조지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도 유세에 참석해 트럼프 벤스를 막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이 앞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팀 월즈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되달라고 제안했고 월즈 주지사는 일생일대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수락했습니다. Would you be my running mate and let's get this thing on the road? I would be honored, Madam Vice President. The joy that you're bringing back to the country, the enthusiasm that's out there, it'll be a privilege to take this with you across. 닷새 동안 7대 경합지들을 모두 도는 강행군으로 열정과 에너지, 활력, 모멘텀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는 해리스 월즈 팀은 널리 퍼지고 있는 위어드라는 한 단어로 트럼프 벤스 팀을 이상하고 괴상한 팀으로 몰아붙이는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팀 월즈 주지사는 최근 들어 트럼프 벤스 팀을 위어드라는 단어로 괴상한 팀으로 몰아붙여 해리스 후보를 포함한 민주 진영에 널리 퍼지게 한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리스 월즈 팀은 6일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이어 7일에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와 위스콘신 오클레어, 8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9일에는 조지아 사바나, 애리조나 피닉스, 10일에는 네바다 라스베가스를 강행군하는 유세 일정을 갖고 있어 바람물이 돌풍을 오랫동안 이어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밝혀 세금 없는 팁에 이어 세금 없는 연금이 실현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연금은 이미 기금 고갈 문제를 겪고 있어 10년간 9,500억 달러의 세수입이 없어져 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기고 이 혜택을 25%나 삭감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례적인 두 번째 특정 세금 폐지 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팁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공약에 이어 이번에는 6,7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유세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시니어들은 사회보장연금에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면서 내가 당선되면 안 내게 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6,700만 명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40%만 소득세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보장연금과 다른 소득을 합해 연소득이 개인 2만 5천 달러에서 3만 4천 달러 사이, 부부 3만 2천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사이면 사회보장연금액의 절반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 3만 4천 달러 이상, 부부 4만 4천 달러 이상 소득이면 사회보장연금액의 85%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6,700만 명 중에 40%가 연금액에 대해선 소득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층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지 않은 연금마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로 현재 세수입이 사라지게 되고 이는 이미 기금 고갈 문제를 겪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사회보장연금 소득세 폐지안을 시행하면 세수입이 10년간 9,500억 달러나 날아가게 된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럴 경우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겨지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기금 고갈이 시작되는 현재 받고 있는 사회보장 연금액보다 2033년에는 17%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트럼프안이 시행되면 2032년부터 25%나 삭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사회보장세와 함께 부과하고 있는 메디케어 세입도 줄어들어 10년간 6,500억 달러나 날아가게 될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기금 고갈 시기는 현재 예측인 2036년에서 2030년으로 대폭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향후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지만 9월 기준금리 인하로 돈줄이 풀리면 실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불경기 가능성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15%에서 25%로, JP모건 체이스는 25%에서 35%로 각각 올렸으나 현재 침체는 돈맥 경화에 따른 것이어서 9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불경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둔화로 선방하게 될지 아니면 불경기로 추락하게 될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연구소들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불경기를 겪을 가능성을 올려잡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불경기 가능성을 15%에서 25%로 높였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는 올해 불경기 가능성을 25%에서 35%로 올려잡았습니다. 두 금융기관 연구소들은 7월 실업률 상승에 따라 불경기 전조를 보여주는 삼루를 인용해 불경기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학자 삼이 만든 삼룰은 최근 석 달 동안의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동안의 최저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불경기가 시작될 신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미국의 실업률이 4.3%로 올라가면서 삼룰 지수는 0.53이 됨으로써 불경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로 읽혀졌고 불경기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지구촌 증시 대폭락까지 불러왔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고용이 급속 냉각되면 앞으로도 채용이 동결되거나 대규모 감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자리가 불안해진 미국민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 수 없어 소비 위축, 이에 68%나 차지하고 있는 GDP의 제로 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불경기에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되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경제의 불경기 우려는 고용의 급속 냉각, 이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 조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른바 돈줄이 막히는 돈맥 경화에 따른 것이어서 돈줄을 뚫어주면 불경기만큼은 피해갈 수 있다고 미국 금융기관들과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9월 18일에 한꺼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는 B컷을 단행하거나 올해 남은 9월과 11월, 12월 회의에서 3연속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신용카드와 주택모기지 이자율도 낮추게 되면서 돈줄을 뚫어주게 되고 사업자들의 투자와 미국민들의 소비가 갑자기 얼어붙지는 않을 것이므로 불경기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1분기 1.4%에서 2분기 2.8%로 2배나 급증한 바 있는데 불경기를 의미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에선 아직 경착륙과 B컷보다는 연착륙과 스몰컷 가능성이 높다고 미 경제 전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7월 미 고용이 냉각돼 불경기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뉴욕을 비롯한 지구촌 증시의 대폭락을 겪었으나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미루어 불경기와 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B컷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구촌 증시가 요동치고 이는 고용과 물가, 소비 등 일반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겪었던 뉴욕 증시를 비롯한 지구촌 증시가 오름세로 돌아서 연일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불경기 우려도 동시에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에선 아직 하드랜딩, 즉 경착륙하기보다는 소프트랜딩, 연착륙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경제 전문 언론들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9월 18일 또는 8월 중에 비상으로 한꺼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B컷을 단행할 가능성보다는 당초의 예고대로 0.25포인트씩 스몰컷으로 금리를 내리게 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경제 분석가들 가운데 다수는 고용과 물가, 성장 등 3대 지표를 보면 갑자기 하드랜딩으로 급변해 불경기로 추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월 일자리 증가가 11만 4천 개로 급속 냉각되는 바람에 이번 대혼란을 불러왔으나 허리케인 버릴에 강타당해 43만여 명이나 일하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8월 고용지표에 다시 반영되면 고용급냉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동안 최저 실업률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불경기 초기 조짐으로 해석하는 3룰에 따라 불경기 우려를 증폭시켰으나 해고 태풍 때문은 아니어서 실업률은 8월 이후에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의 GDP 성장률은 1분기 1.4%에서 2분기에는 2.8%로 2배나 급등한 바 있어 경기 침체 조짐이 금년간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에도 더 늘려 1조 1,4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지갑을 갑자기 닫지 않는 한 하드랜딩, 경착륙, 불경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증시 등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고용과 물가, 성장 등 3대 데이터들을 보고 기준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 폭락으로 급부상했던 연준의 이른바 B컷 가능성은 다시 수그러들고 있으며 8월 지표를 더 보고 결정하되 현재로서는 당초 예고한 대로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며 0.25포인트 스몰컷을 구사할 가능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내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9월 18일 0.5포인트 B컷을 한 번 단행하거나 0.25포인트씩 스몰컷으로 9월과 11월, 12월 등 3연속 금리를 내릴지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급증하면서 모기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주택시장의 해빙이 빨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4월 7.5%에서 8월 초 6.5%로 1%포인트나 급락했으며 모기지 신청은 재용자 16%, 주택 구입 1%를 합해 전체 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고용 급냉에 따른 불경기 우려 재현, 증시 폭락을 겪는 사이 주택시장은 얼음이 깨지고 해빙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락하면서 모기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CNBC가 7일 보도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이번 주 초 6.52%까지 내려갔다고 모기지 뉴스 데일리가 밝혔습니다. 특히 30년 고정의 이자율은 4월에는 7.5%나 됐었는데 8월 초 6.5%로 무려 1포인트나 급락한 것이어서 주택시장을 다시 움틀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급락은 즉각 모기지 신청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6.9% 크게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새집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1%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재용자 신청은 무려 16%나 급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새집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아직 11% 낮은 수준이지만 재용자 신청은 무려 59%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 같은 모기지 이자율과 모기지 신청의 변화는 미국 주택시장이 아직 활성화되려면 먼 길이지만 해빙을 시작해 해빙 시기가 다소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절반은 모기지 이자율이 5%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모기지 이자율이 더 내려야 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아직도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갖고 있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100만 명 가까이 있어 30년 고정이 6.5%까지 내려가자 재융자 대열에 대거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늦어도 9월 18일부터 0.25포인트씩 2번 또는 3연속으로 내리거나 한꺼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까지 거론되고 있어 미국 주택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2포인트 이상 차이 나고 있어 모기지 이자율이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시장에서 작고 저렴한 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주택 수요 증가와 함께 건설업계에서도 고금리에 따른 높은 대출 비용과 건설 비용 증가로 주택 크기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은 더 큰 자동차와 한 사람당 많은 음식 분량, 테이크아웃 커피컵 크기로 유명합니다. 그처럼 미국인들은 더 큰 집을 원했지만 이제는 추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은 단독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1973년 단독주택의 평균 크기는 1525평방피트였고 2015년까지는 2467평방피트로 더 커지면서 더 큰 주택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주택건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의 17%는 2023년에 더 작은 부지에 주택을 지었으며 14%는 더 많은 타운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규모를 더 줄여야 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곳이 많은 미국 교외 지역에서는 1000평방피트 미만의 작고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부유해지면서 더 높은 생활 수준과 그에 따른 더 큰 주택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상승 추세는 크게 수그러들었습니다. 미국 건설업체들은 주택 구매자의 경제성을 고려해 주택 크기를 줄이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평균 크기가 2% 작아진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전국주택건설협회의 4월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구매자는 2067평방피트의 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구매자의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6월에 42만 6,900달러로 뛰었고 부동산 중개인에 따르면 6월 신규 주택의 중간 가격은 41만 7,300달러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폭등하고 큰 주택의 인기가 떨어지자 주택 건설업자들은 첫 구매자를 염두에 두고 더 작은 주택을 짓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23년에 건설된 단독주택의 중앙값은 2233평방피트로 2015년 최고치보다 9% 감소했으며 많은 다이닝룸과 보너스방을 없앴습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에 주도되는 추세로 주택 구매자들은 더 작은 집과 더 적은 편의시설이지만 더 작은 주택에 대한 아이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주택 중 상당수가 침실과 거실이 더 작고 욕실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립형 욕조를 설치하지 않으며 다이닝룸을 없애고 주방 아일랜드로 바꾸어 바 좌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 주택업자들이 집의 정가를 낮추기 위해 값비싼 가전제품과 울타리, 창문 처리 같은 추가 기능을 건너뛰는 전략은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유지 관리가 거의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전제품이 함께 제공되지 않는 새 주택을 찾다 보면 대부분의 첫 주택 구입자는 기존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분석입니다. 사이즈가 작은 새 집에 만족하며 더 이상 임대의 돈을 낭비하지 않는 실용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2분기에 17조 8천억 달러로 더 늘어나며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빚이 1조 1,420억 달러로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35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에 이어 가계부채도 18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갈수록 쌍둥이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는 2분기에 17조 8천억 달러로 나타났다고 뉴욕 연방은행이 6일 발표했습니다. 총 가계부채는 1분기보다는 1,09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7,330억 달러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주택 모기지는 12조 5,190억 달러로 1분기보다 770억 달러, 1년 전보다 5,05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2위는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2분기에 1조 6,260억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10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44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3위는 학자융자금으로 1조 5,85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각종 탕감 조치 덕분으로 유일하게 1분기보다 100억 달러, 1년 전보다 160억 달러 줄었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 빚은 규모에선 4위이지만 증가세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빚은 2분기에 1조 1,420억 달러로 1분기보다 27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1,110억 달러나 더 급증했습니다. 5위는 홈 에퀴티론, 담보대출로 3,800억 달러로 집계돼 전분기보다 40억 달러, 1년 전보다 4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뿐만 아니라 90일 이상 연체하는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율은 전체에선 1분기 1.16%에서 2분기에는 1.59%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율은 1분기 5.08%에서 2분기에는 7.18%로 급등했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들과 젊은 층, 크레딧 히스토리가 짧은 사람들, 신용카드 한도가 낮은 사용자들이 주로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자동차 할부 금융의 연체율은 1분기 2.41%에서 2분기 2.88%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비해 주택 모기지 연체율은 1분기 0.63%에서 2분기 0.95%로 소폭 높아졌으나 가장 낮았습니다. 학자융자금 연체율은 1분기 0.85%에서 2분기는 0.77%로 역시 유일하게 낮아졌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